근데 제가 사실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고를 하거나 페이퍼를 발표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발표를 수락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정책적인 문제를 직접 건드리는 발표가 아니라 이 국제정치적인 동아시아 국제정치적인 그 함의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사드 모순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사실은 이 모순이라는 제목하고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는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순은 잘 아시다시피 창과 방패의 문제인데 이 1945년 이후에 국제 정치 질서는 사실은 이 창과 방패의 관계로 이 국제 질서의 안정이 유지됐다기보다는 창과 창의 관계로 국제 질서의 안정이 유지가 됐습니다. 즉 내가 저쪽에게 창을 찌르면 저쪽도 나에게 창을 찌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억지 체제라는 것이 유지가 되어 왔고 그 억지 체제가 바로 이제 국제 질서의 안정을 제공했던 가장 큰 한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방패까지 갖게 되면 특히 그 방패가 굉장히 강력한 방패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창을 찌를 때 내가 방패로 맞고 그 이후에 내가 창을 찌를 수 있게 되면 이 상당히 이 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즉 이제 억지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이제 사드 문제라는 것이 바로 이제 모순이라는 문제에 더해서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방패까지 갖게 될 경우에 과연 이 전략적인 균형이나 국제 질서의 안정에 어떤 문제가 올 것이냐, 특히 동아시아에 어떤 문제가 올 것이고 또 글로벌한 국제 질서에 어떤 문제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칼을 서로 들이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선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안정을 주느냐 안정을 주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고 사실 칼을 들이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선한 기능을 작용을 했다. 왜냐하면 1945년 이후에 이 국제 질서 하에서 저희가 이 자본주의의 번영을 이루어왔습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기간을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가능했던 것은 국제 질서의 안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제 질서의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 자유시장 경제가 미국이 구축해 놓은 다자주의 질서, 그러니까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번영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한국도 그 안에서 경제 성장을 했고 중국도 그 안에서 경제 성장을 했고 일본도 그 안에서 경제 성장을 한 경우입니다만은 이 안정이라는 질서가 사드의 도입으로 인해서 아니면 미사일 디펜스 기술에 의해서 균열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검토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발표 자료의 맨 앞장에 보면 지도를 2장을 옮겨놨는데요. 원래 제가 의도했던 것만큼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사실은 사드 문제가 한반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한 어떤 방어 기제냐라는 이슈를 넘어서 미중 간의 굉장히 결정적인 전략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긴 지금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이 냉전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 미군의 기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면에 그 위의 지도는 제가 잘 안 나타난 지도를 여기에 올려놨습니다만은 미국이라는 그 본토는 다른 외국의 기지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군 기지가 동아시아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중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미 미군이라는 이 군사력이 상당히 많이 중국 본토에 액세스 접근되어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반면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본토에 접근되어 있는 타국의 군사기지라는 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또 방패를 세우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한반도에 그 사드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이 세워지면 미중 간의 전력 균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국도 뭐 홈랜드 시큐리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이 말하는 홈랜드 시큐리티, 즉 본토 방어는 대부분의 경우에 테러리즘에 대한 방어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홈랜드 시큐리티는 소위 말하는 A2AD라 그래서 반접근, 뭐 지역 거부 이런 전략으로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의 전략적인 그 포지션과 중국의 전략적인 포지션이 다르다. 그리고 이 전략적인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전후 1945년 이후에 국제 질서의 안정을 가져왔었던 디터런스 레짐 자체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책적인 이슈들은 제 뒤에서 충분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전후 디터런스 레짐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자료의 목차대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두 번째 섹션에 억지체제의 작동 원리와 미사일 방어 기술의 함의라는 것이 있는데 억지체제 작동 원리를 알려면은 이제 몇 가지 개념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뭐 전문가들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핵 억지가 생겨나는 것은 소위 말하는 2차 공격 능력 혹은 2차 보복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핵 억지력이 생깁니다. 요즘에는 그 방어에 의한 억지, 그러니까 deterrence by defense라는 얘기들을 좀 쓰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이론적으로는 defense라는 것은 deterrence가 무너진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defense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efense에 의해서 deterrence를 하게 되면 상호 억지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억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략적인 균형상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불안정한 그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펜스에 의해서 디터런스 가져오는 부분보다는 상호 간에 디펜스가 걸리지 않기 이전에 2차 공격 능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억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격 능력은 뭐냐 하면 1차 공격을 했을 때 핵을 가지고 1차 공격을 했을 때 살아남아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다시 보복을 해서 상당히 괴멸적인 대량상 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2차 공격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2차 공격 능력에 의해서 억지력이 걸리는 경우가 지금 저는 핵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통상 무기에 있어서도 컨벤셔널 디터런스도 같은 로직으로 작동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2차 공격 능력이라는 것이 한 국가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상당히 불안정한 이 전략 균형이 걸리는데 두 개의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모두 다 2차 공격 능력을 갖고 있으면 상호 간에 자기가 먼저 핵을 가지고 때려도 상대방의 괴멸적인 대량살상의 그 보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1차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증 파괴라는 이제 매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핵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다 2차 공격 능력, 2차 보복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1945년 이후의 국제 질서는 디터런스 레짐, 즉 상당히 안정적인 레짐을 제공을 했고 이 안정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돌아갔던 것이죠. 안정적인 이 국제 질서의 기반이 없으면 시장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미국과 다른 핵을 보유한 국가들 사이에서의 이 약속, 디터런스 레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후 번영을 가져온 국제 질서의 한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디터런스 레짐 억지 체제의 균열을 가지고 오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확장 억제라는 것이 있는데 확장 억제는 뭐냐 하면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핵을 갖고 있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는 디터런스를 확장시키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즉 자기 동맹국이 핵을 갖고 있지 않아도 다른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이 억제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예를 들면 이 중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면 과거에 소련이라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미국의 동맹국에게 1차 공격을 했을 때, 핵을 가지고 1차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중국이나 소련에 대해서 보복을 하게 되면 그 보복 때문에 대량살상이 무서워서 처음부터 동맹국에게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억지가 걸려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을 미국이 동맹국에게 억지력을 확장했다 그래서 확장 억지라고 표현을 하고 extended deterrence라고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인 용어는 이제 핵우산, 만약에 핵 억지가 걸려있을 경우는 핵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강대국 간의 디터런스 레짐이 균열이 오거나 아니면 확장 억지에 있어서의 균열이 오는 몇 가지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이 첫 번째는 1차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1차 공격과 1차 공격 능력이라는 것은 구별이 되는 개념인데 1차 공격은 그냥 처음 먼저 때리는 것을 1차 공격이라고 하고 1차 공격 능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2차 공격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상대방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완전히 다 괴멸시켜버리는 전부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뭐 1차 공격 능력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국가들이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1차 공격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핵이라는 것을 뭐 일단 굉장히 보호가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땅에도 묻어놓고 그다음에 이 하늘에 비행기에 실어서 띄워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잠수함에 넣어서 바닷속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트라이애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 괴멸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2차 공격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떤 국가가 1차 공격 능력을 갖게 되면 상대방을 완전히 처음에 타격으로 다 괴멸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디터런스가 안 걸리는 상황이 오는 것이어서 1차 공격력을 갖게 되면 이제 그 억지체제의 균열이 오는데 이건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오늘 논의하는 사드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만은 미사일 방어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핵 억지 체제 자체가 분한점이 온다. 왜냐하면 1차 공격을 한 다음에 상대방이 2차 공격으로 보복을 할 때 보복해서 날아오는 미사일 방어 기술을 다 떨어뜨리게 되면 사실상 1차 공격력을 갖게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창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패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고 상대방의 경우에는 창만 갖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창으로 찌르고 그다음에 방패로 날아오는 창을 다시 맞게 되면 소위 말하는 핵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방패가 없는 창만 갖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상당한 위협 요인으로 간주가 되고 어떻게 이 방어하는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골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아예 우리가 처음에 합의한 대로 서로 방패를 갖지 말자. 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 강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방패를 만드는 경우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는 미국에서 본토에서 방패를 막을 수도 있지만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이제 군사기지를 거기다 전진 배치를 해놨을 때 미국의 군사기지로 날아오는 이 창에 대해서도 방패를 세우게 되면 이 전략적인 균형이 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디터런스 레짐 자체가. 왜냐하면 미국의 공격을 예를 들면 중국이나 소련이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냉전기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미국이나 소련이 미군의 군사기지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 동맹국에 있는 군사기지에게 보복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디스터런스에 걸릴 수가 있는데 군사기지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 디스터런스 자체가 억지체제 자체의 불안정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미사일 기술을 파괴시킬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파괴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 숫자, 핵탄두의 숫자를 늘리면 미사일 기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100% 다 떨어뜨릴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핵이라는 것은 그 방어망을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망을 뚫기 위한 대량의 이 미사일 생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가짜를 쓰는 건데 이제 디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가짜 미사일들을 날려가지고 먼저 그 미사일 방어 기술의 미사일들을 다 소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핵 공격을 하게 되면 이 미사일 방어 기술을 뚫을 수가 있는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기술이 배치되기 전에 먼저 선제 타격을 한다,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를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다양한 기술이나 전략들에 의해서 미사일 방어망이 배치되기 전에 상당히 불안한 요인들이 먼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전후에 형성된 디터런스 레짐 자체가 미중 간이든 아니면 뭐 러시아와 다른 핵 국가 간의 관계든 상당히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사일 방어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잘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방어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저는 국제 질서 안에서 안보적인 안정을 가져왔던 억지력 체제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동아시아에 사드 문제가 생기는데요. 왜 이런 그 미사일 방어 기술, 미사일 방어망을 동아시아 사드라는 것을 가지고 미국이 이 아시아에 배치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군의 어떤 뭐랄까, 조직적인 인터레스트, 아니면 방위 산업의 인터레스트,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이 아마 얘기를 하실 것 같고, 아주 순수히 전략적인 의미에서의 이유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드가 들어오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다. 즉 해구산을 너네가 동맹국들이 정말 제공할 의사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먼저 동맹국 한국이나 일본을 핵으로 때릴 경우에 미국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핵을 중국에가 날린다. 근데 날린 이후에 중국이 갖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다 소진시키고 괴멸시켜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중국이 2차 보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날아오는 핵 공격 이후에 다시 미국 본토나 뭐 이런 쪽으로 핵을 날리게 되면 미국에게는 사실상 억지가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먼저 동맹국들한테 핵을 공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과연 미국이 핵을 쓸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걸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동맹국들이 미국이 중국한테 걸고 있는 억지력이라는 것이 좀 신뢰의 의문이 있다. 우리를 진짜 핵우산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런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이 우리가 핵을 중국에게 날리지 않아도 방어 기술로 너희들한테 날아오는 것들을 막아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후에 1945년 이후에 국제 질서에 안정을 가져왔었던 레짐, 체제가 억지력 레짐이었다면 군사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억지력은 우리가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안정을 갖고 오느냐. 목숨을 지킬 수 있으면 지키자. 그래서 디터런스 레짐에서 디펜스 레짐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요즘에 발견되고 있죠.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사람을 방어를 하면서 목숨을 방어를 하면서 지키면서 안정을 가져오자라는 새로운 이제 철학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개념이 디터런스 바이 디펜스라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디터런스 바이 디펜스라는 개념은 처음에 디터런스 티오리가 만들어졌을 때의 개념에서 보면은 조금 벗어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어떤 이 군사 작전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소위 말하는 A2AD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김웅 교수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미군 기지가 상당히 중국 본토에 접근해 있기 때문에 이 접근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접근에 대해서 뭔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이 필요한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대만과 중국의 어떤 군사적인 분위기가 생겼을 때 들어가서 미국이 뭘 해야 되는데 중국의 A2AD 전략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드라든가 미사일 디펜스 기술이 도입되게 된 어떤 논의의 배경을 보게 되면 중국의 A2AD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중국이 공격하는 미사일 같은 것들을 막고 안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한다, 디펜드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드라는 기술이 개발이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 세 가지 정도의 전략적인 의미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사드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디터런스 레짐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에 근접한 군사기지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 근접한 군사기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위협의식이 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미중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국 심양군구에서 이 미사일을 날라서 미군 기지들을 때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미사일 방어 기술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전략적 균형, 소위 말하는 이제 디터런스 균형 자체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는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의 경우에도 핵으로 디터런스가 걸려 있는데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날아가는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 간에서도 디터런스 레짐이 불안정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지금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그 북한에서 발사하는 이 노동 미사일을 발사각을 높여가지고 한반도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전략에 대응해서 사드라는 걸 도입하자라는 것이 사실 논의의 핵심이지만 더 이 문제를 정말 이론적이고 제대로 보자면 미중 간의 그다음에 미 러시아 간의 전략 균형
디터런스 레짐의 불안정 문제가 사실은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한 전략균형과 관계된 함의를 저희가 보지 않고 단순히 이게 북한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만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지역과 글로벌 폴리틱스에서 돌아가는 동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사드 AIIB를 받았으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사드를 받아주자라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 이 중국과의 관련해서 AIIB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훨씬 더 밀접하게 근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그리고 경제적인 상호관계가 더 밀접하게 얽히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한테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받겠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게 그야말로 진짜 이 제목같이 모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AIIB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드를 받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뭐냐? 문제는 북한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든 아니면 미국의 국방부든 아니면 뭐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다량의 어떤 미사일과 핵 물질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사드를 계속 우리가 강화시킨다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입각해서 봤을 때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역시 빨리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또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